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서 조직위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한국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과 한국의 선수들은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화제몰이를 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언론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때문에 쫄딱 망할 뻔했던 파리올림픽이 망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대체 조직위원회 본부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에서 무려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으로서 2024년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역사와 예술의 도시 파리는 그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거대한 축제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를 맞아 저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이번 올림픽 홍보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이었고, 또한 저는 각국에서 모이는 관람객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대와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불만 폭주로 인하여 많은 곤욕을 치르는 중이고, 이 많은 불만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손 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정신이 없는 요즘인데요. 물론 남은 기간 불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국 선수단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기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성격상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기에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는 점과 또 준비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고요. 또 조직위원장인 토니 에스탕게 위원장이 조직위 직원들에게 해주었던 얘기들도 뒷부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간략히 이번 올림픽에서의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막식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개막식 영상을 IOC 측에서 삭제해버린 것은 올림픽 사상 최초일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노출 장면 등 올림픽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혹평이 쏟아지면서 말이에요. 급기야 개회식을 책임졌던 예술 감독이 악플에 시달리다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감독 토마 졸리는 프랑스 특유의 해악과 풍자를 곁들여 다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으나 종교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톨릭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 졸리뿐만 아니라 해당 공연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정중앙에 섰던 성소수자 활동가인 바버라 부치 역시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다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개회식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파리 시장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는 졸리의 재능 덕분에 우리 도시를 빛내고 전 세계에 우리 존재를 알릴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며 파리는 언제나 예술가, 창작, 그리고 자유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전히 그 충격적인 개회식 장면은 각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장면이었다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서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목표로 친환경을 강조하며 에어컨 없는 숙소와 버스, 채식 위주의 식단을 도입했는데요. 물론 환경보호라는 대의는 훌륭했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많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조직위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파리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숙소와 버스에서 땀을 흘리며 지내야 했던 선수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고, 채식 위주의 식단은 선수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선수들이 선수촌을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사실 이에 대해 조직위에서도 아예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 내부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친환경으로 치르길 원하는 분위기였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죠. 무엇보다 결정권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친환경 올림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내부에서 나오는 일부 반대 의견들은 그저 참고만 되었을 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과가 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러한 불만이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올림픽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친환경만이 아니었는데요. 개회식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의 국가명을 잘못 호명하는 실수나 경기 방송 중 국기나 선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실수 또는 태권도를 유도로 표기하는 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또 잦은 도난 사건은 파리올림픽의 치안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물건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죠. 올림픽이 중반을 지나면서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판과 불만 속에서 우리들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좌절감과 피로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한 나라가 한 나라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우선 한국 선수들은 각종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좋은 매너와 스포츠맨십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그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파리올림픽의 흥행과도 직결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반전에 크게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쫄딱 망할 거라 생각되었던 파리올림픽이 한국 선수들로 인해서 갑자기 큰 흥행몰이가 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최근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한국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예의 바른 태도는 이번 올림픽에서 시끄러운 논란과 불만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성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매너와 스포츠맨십은 올림픽 정신을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경기 매너와 품격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펜싱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국 선수들은 최종 판정이 어떠하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점수가 인정될 때는 심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예를 표하는가 하면 심판과 함께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엔 한쪽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춘 채 부탁을 하였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손을 내미는 장면은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였죠. 또한 경기가 끝나고도 상대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하는 장면은 여러 의미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반면 우리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고 비디오 판독 후 최종 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해 못하겠다는 몸짓을 보이곤 했는데 이는 같은 프랑스인인 제가 보더라도 한국 선수들과 너무도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그야말로 틈만 나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심판에게 직접 다가가 불만을 드러내더니 점차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나중에는 심지어 심판에게 다가오라는 손짓까지 하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죠. 프랑스 선수들의 이러한 거친 몸짓은 9라운드 내내 이어졌는데 경기가 끝나고 승부가 결정난 직후에도 심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는 등 끝까지 분노한 모습으로 심판에 대한 매너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인지 한국 선수들의 품격은 더욱 돋보이는 듯했죠.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자국 선수라도 감싸줄 수가 없었고 그저 한국 선수들의 매너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상욱 선수는 외모까지 잘생겨서 전 세계 여성 팬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상욱 선수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는데 이는 한국 남자 사브르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그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그가 메달 획득 후 인터뷰하고 태극기를 드는 모습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라고 포르투갈어로 쓴 게시물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 게시물은 3일 만에 27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댓글은 2,0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오상욱의 팬들은 하나님이 한국의 잘생긴 남자를 모두 두셨다. K드라마를 K올림픽으로 전환할 시간. 우리가 한국 남자한테 집착할 줄 몰랐다. 한국이 따서 옳게 된 금메달 등의 반응을 내놨고 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전 세계 팬들이 몰려와 응원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 세계 여성 팬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역시나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바로 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총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메달이 없나라는 한탄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을 봐. 저긴 여전사가 있는 나라야. 김혜지 같은 이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라며. 이제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김혜지 선수의 세계 신기록 영상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기도 하더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격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올림픽 사격 종목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양궁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프랑스의 양궁 메달 소식에 프랑스에선 마치 축제가 열린 듯 활기로 가득 찼고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양궁 메달은 엄청난 가치거든요. 유럽의 활을 쏘는 영웅 이야기가 특히 많은 것만 보더라도 유럽인들의 활쏘기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죠. 프랑스 매체들에서는 프랑스 양궁협회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최소한 1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잡으며 감독을 물색하였는데 한국의 오선택 감독을 선임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역대 통틀어 양궁 종목에서 메달이 총 3개밖에 없었던 프랑스에게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의 은메달과 동메달은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자들의 훈련 방식은 모든 다른 국가들의 참고자료로 인식될 정도라면서 외국에서 한국인 코치들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프로, 준프로 등 양궁 선수들의 밀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양궁은 취미에 가깝고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 또한 프로가 아닌 학생이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선택 감독은 이러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출전시켜 쾌거를 이룬 것이죠. 프랑스에서의 양궁 메달은 전 국민의 축제가 되었고 가라앉은 파리 올림픽 분위기를 한껏 띄우게 되었죠. 그런데 양궁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차드에서 한국의 감사를 전하는 감동적인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양궁 남자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와 대결 중에 올림픽에서 보기 드문 1점을 쐈던 이스마엘 마다예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국은 매우 고맙고 한국을 존경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차드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이스마엘 마다예를 비롯해 단 3명만이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 오로지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 올해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마다예 선수는 64강전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의아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가슴 보호대를 차고 있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꼽히는 그의 조국 차드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양궁에서는 활 시위가 가슴을 때릴 수 있어서 가슴 보호대 착용이 필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내전과 내분에 시달리는 차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양궁에 빠져 골판지 등으로 표적을 만들어 친구 2명과 함께 양궁을 연습해왔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바라던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이룬 그는 앞으로는 양궁을 하고 싶어하는 차드의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차드의 양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김우진 선수보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집중력도 부족했다며 그저 올림픽에 출전하여 김우진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한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큰 승리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위에서는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태권도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올림픽 종목인데 이번 대회에 특히 감동 요소가 많았거든요. 파르자드 만술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선수는 원래 태권도 선수였으나 내전으로 인해 난민 신분이 되어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열악한 난민촌에서 훈련을 하며 그는 오직 태권도 하나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점점 소수 잘하는 국가에만 메달이 몰리고 있고 스포츠 강대국들의 전유물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태권도는 수많은 올림픽 종목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8개를 획득한 국가가 모두 달랐고 총 21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2015년 리우 올림픽의 경우는 금메달 8개 중 6개 국가가 모두 달랐고 총 20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총 메달 수에 비해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 바로 태권도였던 거죠. 한국의 태권도는 평소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잘 살지 못하는 빈국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출전 국가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메달을 따는 국가도 다양한데, 이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여 올림픽 최고의 스포츠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라고 봤던 거죠. 이와 같이 한국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감동 요소와 함께 전 세계 팬들의 심금을 울리며 연일 흐뭇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많은 팬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올림픽을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와중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서 미팅이 있었고, 이 미팅에서 나온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내부적으로 짤막하게 나눈 이야기들이라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숨겨야 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팅 당일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전까지 얼굴에 늘 불안감과 그늘이 역력했던 직원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처럼 보였어요. 토니 에스탕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림픽을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올림픽이 시작된 후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에스탕게 위원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소식은 파리 올림픽 전체를 달구고 있고 한국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에 많은 선수들도 감동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은 그들의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매너와 스포츠맨십으로 많은 이들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는 대회 초반부터 부정적인 올림픽 운영 이슈 속에서 올림픽 자체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 선수들이 연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과 화제성 있는 모습이 전 세계를 달구면서 올림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 하우스는 최근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나라 언론에서도 연일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마치 한국이 파리 올림픽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 회의장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했을 텐데 요즘 들어 한국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직원들 모두가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떠올리며 한국이 올림픽의 흥행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우리 조직 위에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며 한국에 의해 올림픽 흥행이 많은 도움을 받아 올림픽이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안도감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흥행을 엄청나게 북돋아주는 장소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며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의 응원 문화와 K-팝, 한복 체험 등 한국의 여러 문화 체험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죽어있던 올림픽에 대한 열기까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죠. 코리아 하우스에 들른 사람들은 그곳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문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수단과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 속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올림픽에서의 실망과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코리아 하우스는 마치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실제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관한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 방문객만 3,000명이 넘어가고 예약자 수가 이를 훨씬 넘어 인원을 제한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과 선수들로 인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코리아 하우스를 향해 프랑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호평일색이 자자한 상황이었고 오죽하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호응이 예상보다 거대해지자 코리아 하우스에 감사를 표하며 더 큰 장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 올림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올림픽이 마무리될 즈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과 코리아 하우스에 공식적인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이번 파리 올림픽의 빛을 되찾아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덕분에 그나마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전달될 수 있었고 이 같은 점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의 어두운 단면들을 가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과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긍정적인 힘이 올림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상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은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분들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 속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정말 세계 최초라고요? 여기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영국의 BBC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영국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 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루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루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루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루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루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루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날은 금세 다가왔고 루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한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루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영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 다 난다며 영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영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런던 지하철은 추락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3궤조 노선으로 인해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3궤조 노선 혹은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영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3,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미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영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영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영국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에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루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루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루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루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루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루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영국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루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의 BBC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 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루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영국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 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뗀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2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영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영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영국 유튜버 IBC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IBC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특히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많이 놀란 것 같고 추후 상용화될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한국 소개에 힘입은 IBC의 성공, 그리고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자자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